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철에 대한 묻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철 익숙하시죠?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꼭 한 번씩은 나오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쓴 작품이 되게 유명하거든요.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가사문학이라고 불리죠. 가사문학의 대가로 유명한 작품 세 가지: 관동별곡, 삼위인곡, 속미인곡, 이렇게 세 개가 유명하죠. 세 개 중에 적어도 하나는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되게 유명하고 국어계에서 되게 중요하게 다룬 작품의 주인공이죠. 자, 이 외에도 되게 많은 시조들 남겼어요. 되게 문학가거든요. 되게 많은 시조, 되게 많은 가사문학을 남겼습니다. 그래가지고 학생들한테는 살짝 좀 이미지가 안 좋을 수 있어요. 이 사람 때문에 대학에 못 가요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문학가로서의 정철보다는 정치가로서의 정철에 대해서 좀 더 탐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합니다. 자, 일단 정철 같은 경우는 중종 때 태어난 사람이에요. 중종 때 태어나서 이제 선조 때까지 산 사람인데, 보통 이제 정철이 역사에 많이 나오는 시기는 선조 때입니다. 몇 가지 키워드 알아보자면, 정철하면은 일단 정철하면은 술이죠. 유명합니다. 술 진짜 좋아했거든요. 이 사람이 진짜 술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정철 시에도 보면은 술 먹는 게 되게 많이 나와요. 뭐 한 잔 먹세 그려, 뭐 무진 먹세 그려, 뭐 그런 구절이 나오기도 하고요. 술 타령 많이 합니다. 이 사람 문학에도 보면은 이렇게 되게 술 되게 좋아했고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였냐면은 한 번 선조가 정철한테 그 술잔을 내린 적이 있어요. 은으로 된 거 작은 걸 하나 내렸는데, 그러니까 작은 거 줬잖아요. 이만큼만 먹어 라는 뜻이었거든요. 근데 정철이 요거를 망치로 두들겨서 요렇게 진화시켰어요. 그래서 이만큼 술 다 마셨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되게 술을 좋아했습니다. 술 때문에 좀 사고도 좀 많이 칩니다. 어쨌든 뭐 그렇고요. 그다음에 서인, 또 다른 키워드는 서인이죠. 선조 때는 이제 살인파가 동인과 서인을 이렇게 쪼개지는 그런 식인데, 서인의 대표 주자였습니다. 정철은.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정철 일생 소개할 때도 좀 자세히 나오겠지만, 서인의 입장에서 되게 활발하게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되게 성격이 살짝 좀 드러웠어요. 이게 살짝 알코올 중독이랑 연관이 있을 수도 있는데, 되게 좀 세상을 좀 이분법적으로 밟아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서인하고 동인이 있을 때도 무조건 서인이 옳고 동인은 다 틀려, 살짝 이런 논조 세상을 봤기 때문에 동인 내부에서 정철을 되게 안 좋게 평가를 했습니다. 좋게 이제 강직하다라는 평가도 있는데, 이 미친놈이다 라는 평가도 많았죠. 그래가지고 성격이 이렇다 보니까 친구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철이 진짜 친구가 별로 없었는데, 동인 애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다 싫어하고 서인 내에서도 쟤는 좀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이런 정철하고 친구해준 사람이 있었는데, 그 5,000원 아저씨 이이가 있죠. 이이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이는 서인도 아니고 동인도 아니고 딱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늘 죽을 때까지 주장해가던 사람이에요. 어쨌든 요 사람이랑 정철이랑 친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이가 정철 이제 낙향했던 거 많이 추천해주기도 했었고, 나중에 이이가 죽었을 때 정철이 나랑 친구해서 별 좋을 거 없었을 텐데 이이는 나한테 끝까지 잘해주더라 하면서 이제 고마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훈이라는 사람하고도 친했는데요. 이 사람은 서인인데 이 사람도 성격이 좀 정철 같았습니다. 되게 좀 강직하다? 뭐 그런 사람이었는데, 정철 시조에도 성훈이 나와요. 성권롱 집 가서 술 마셔야지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성권롱이 성훈입니다. 그 권롱이 그 직책 이름인데, 그 당시에 성훈이 권롱 직책을 맡고 있어가지고 성권롱이라고 해놨는데, 그 권롱이 성훈입니다.
되죠. 어쨌든 뭐 이런 사람이었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정철 생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정철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중종 때 태어난 사람이죠. 중종 말년 때 태어났는데 되게 행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되게 권력의 중심부에 있었거든요. 그 가문이. 어느 정도였냐면은 그 정철의 누이가, 그러니까 정철의 이제 여동생이 그 왕가랑 왕가 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실이랑 친척이었죠, 완전. 그 계림군이라고 있는데 그 계림군의 부인이었습니다. 왕족하고 되게 가까운 집안. 그래가지고 이 정철이 명종이랑 같이 뛰놀면서 컸다고 해요. 명종이랑 되게 친했대요, 정철이. 그래서 나중에 정철이 과거 급제했을 때 명종이 축하한다 막 이러기도 했었고 뭐 그랬었는데, 근데 명종이 막 그렇게 존재감이 있는 왕은 아니었기 때문에 뭔가 그때 뭔가 권력으로서 뭐 요즘 권력자로서 막 등판하고 그러진 못했고 아직 초반이기도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그 명종이 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그 을사사화가 일어나죠. 을사사화 지난번에 제가 다뤘었던 이 을사사화를 일으킨 사람 누구였죠? 윤원형을 비롯한 소윤 세력이었죠. 근데 이 을사사화에 계림군이 얽혔어요. 그래가지고 계림군이 처형당합니다. 그러면서 계림군과 연관되어 있었던 정철 집안도 하락세를 타기 시작합니다. 일단 다 유배도 가고요. 정철 형은 곤장하고 죽기까지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때의 기점으로 가세가 기웁니다, 이렇게. 그래서 찌그러져 있다가 윤원형 이 사람이 이제 아웃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살인파가 대거 진출하죠. 이때 정철도 이제 본격적으로 정계에 입성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정철에 입성을 하고요. 그랬는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사람은 좀 말을 좀 강경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막 돌림하고 이런 거 없이 그냥 넌 쓰레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쟤 뭐야 하면서 막 좀 깊이 여론이 발생하게 되고, 그러면서 미움을 사면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동안 쫓겨나 있다가 얼마 뒤에 복귀를 하게 돼요. 근데 이 복귀를 하고 나서부터 정철이 이제 서인의 입장에 서게 되는데, 이때 당 정철이 복귀했을 때쯤에 이제 동서 분당이 시작되고 있었고, 살인파가 동인과 서인을 이렇게 갈리고 있었어요. 정철은 서인에 속했고요. 왜 갈렸는지는 뭐 다음번에 동당에 대해 다룰 때 하겠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알아두자면 동인의 김효원이라는 사람이랑 서인의 심의겸이라는 사람이 그 이주 정랑 가지고 싸운 것 때문에 갈린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갈리게 되었는데, 그 정철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되게 이분법적이었기 때문에 서인이 아니면 다 틀려! 그러니까 서인이 짱이고 동인은 쓰레기야! 이런 식으로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서인의 이제 가장 강경파가 됩니다, 정철이. 그리고 동인은 또 강경파가 있었는데요. 이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발. 요 사람이 이제 서경덕 제자인데, 황진이랑 로맨스로 유명한 서경덕 그 사람 제자인데, 어쨌든 간에 동인에서 되게 강경파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동인과 서인이 막 서로 막 죽이듯이 막 싸우고 이러니까 이걸 제지하려고 했던 사람이 이이예요. 이이가 나와가지고 싸우지마! 하면서 이제 말립니다. 이이가 이발하고도 친했고 정철하고도 친했어요. 그래가지고 둘 다 불러가지고 싸우지마, 화해해, 막 악수시키고 막 이런 식으로 되게 좀 평화를 유지하려고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점점 갈등이 더 고조가 되고, 동인이 훨씬 더 다수였거든요. 여기가 다수당이고 여기가 좀 소수당이었어요. 여당 야당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때 그 정인홍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동인인데요. 동인도 되게 학파로 나뉘거든요. 그 남명조식이라고 있어요.
율곡 이처럼 남명조식입니다. 요게 이름이에요. 요 조식이 이제 조식의 제자가 이제 정인동인데 1등 제자입니다. 그래서 동인의 되게 한 축을 담당하고 있던 애들이 조식학파였어요. 나중에 조식학파는 북인으로 불리게 되죠. 요 조식학파가 학파의 리더가 정인동이었는데 얘하고 이발이 강경파거든요. 얘네가 정철하고 서인 아웃시켜버리자, 심의겸 아웃시켜버리자 라고 작당 모의를 합니다. 근데 이가 안 된다 하면서 말려요. 이랑 성훈이 그러면 안 돼 하고 말립니다. 그러니까 정인동이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요. 난 이런 쓰레기 같은 놈이랑은 나 하늘에 아래서 정치할 수 없어요. 난 떠나겠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인동이. 그러니까 이발하고 이가 골 때리는 거죠. 정인동이 남명조식 학파의 리더잖아요. 근데 얘가 떠나버리면 조식 학파도 나 안 해. 정 선생 안 하면 나도 안 해 하면서 다 때려치고 나가면은 골치 아파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발이 이걸 우려를 해가지고 이발이 이를 찾아가 설득을 합니다. 이거 정인홍 뜨면은 진짜 복잡해져요 이거. 그러니까 정인홍 어떻게든 설득을 해가지고 대충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저희 편 서시죠. 이런 식으로 이발이 설득을 합니다. 이도 고민을 많이 해요. 이 분당 싸우면 안 되는데 그렇다고 정인홍이 나 안 해 하고 가버리면은 조식학파를 완전히 등을 돌리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대로 또 문제가 돼요. 얘들이 무슨 작은 집단도 아니고 조식학파가 되게 컸거든요 그때.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심의겸 아까 했잖아요. 서인이 심의겸이랑 김효원이랑 싸운 거다 보니까 동인의 대표적 공격 대상이 심의겸이었어요. 약한 고리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가 심의겸을 살짝 외지게 나가게 하는 정도로 좀 비난의 화살을 돌리면은 어느 정도 일은 무마될 것이다. 그러면서 정인홍도 어쨌든 뭐 공격한 거니까 정인홍도 이 정도면 하고 물러나겠지?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대충 이 정도만 하고 맙시다 하면서 오케이 공격하는데 심의겸 정도만 잠깐 다른 데를 보낸 다음에 막 정철 얘들 건드리면 안 돼. 사이좋게 지내야 돼. 그러니까 이발하고 정인홍이 이발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나와요. 오케이 하면서 나오는데 근데 이 정인홍이 사고를 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정인홍이 성에 안 차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정인홍이 상수가 이렇게 있으면은 상수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끝에 자기가 몇 마디 더 추가해요. 사류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씁니다. 선주가 이걸 읽다 보니까 여기 사류를 어지럽히는 자들 이건 누구 말하는 거냐 하니까 정인홍이 정철과 윤두수 형제들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인의 수뇌부들이에요. 걔들 말하는 겁니다. 걔들 서로 짜고 당색을 띄었습니다. 그러니까 붕당을 형성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붕당을 띄었다는 건 역모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래가지고 얘들이 짜고 뭐 나쁜 짓 하려고 했어요 라고 이제 정인홍이 탄핵을 한 겁니다. 정철을. 그러니까 이가 화가 납니다. 아니 내가 이러지 말라고 했잖아. 근데 말 안 들어가면서 이가 정인홍한테 내가 전에 정철이 되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왕한테 얘기를 했는데 당신 이번에 정철 쓰레기예요 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내가 뭐가 되냐. 당장 가가지고 없던 일입니다 라고 얘기해라. 그러니까 정인홍이 한 발 물러섭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왕한테 가가지고 이게 사실은 아니에요 하고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정인홍이 낙향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남명 조식학파 애들이 아니 이가 뭔데 우리 정 선생이 낙향해야 됩니까? 하면서 막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가 에라 모르겠다 하고 이가 낙향해요. 이도. 그리고 정철도 이때 다시 낙향을 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때 이제 낙향하고 나서 정철이 이제 강원도를 돌면서 강원도 관찰사 이때 역임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때 나온 게 그 관동별국입니다. 이때 관동별국이 나와요. 관동별국 보면
알겠지만 가가지고 되게 재밌게 놀거든요. 금강산 놀아다니고 동네다니면서 노는데, 근데 그 기록을 보면은 이 당시에 강원도 상황이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막 사람들 막 뭔가 재난이 있다고 했나? 어쨌든 그래서 사람이 죽어나가고 막 그런 상황이었는데 놀러 다녔거든요. 요거 때문에 좀 살짝 논란이 있습니다. 얘는 가서 선정을 베풀겠어요 얘기를 하는데 진짜 선정을 베푼 게 맞냐, 놀다 온 거 아니냐, 좀 이런 논란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때 강원도 관제사를 돌았고요. 자, 그러다가 이이가 먼저 복귀를 해요. 그래서 이이가 추천을 해가지고 이때 다시 정철이 복귀를 합니다. 다시 제 복귀해서 일하는데 근데 이이가 죽어요. 이이가 죽으면서 이제 완전 동인천하가 됩니다. 그래서 완전 동인 세력이 완전 집권해버리니까 정철을 비롯한 서인 세력을 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철이 이렇게 쭉 밀립니다. 그래서 또 이제 지방을 또 이제 낙향을 하는데 이때 쓴 게 삼인곡이랑 송민곡입니다. 내용을 보면 전부 다 그거예요. 폐하를 사랑해요. 나는 폐하 곁에 있고 싶어요. 나를 버리지 마세요.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관동묘도 그렇고 얘들도 그렇고 전부 다 이제 충성 이런 느낌이에요. 어쨌든 목표인데 그러다가 요 삼인국 송민국 쓰고 한 1년쯤 뒤에 정철한테 기회가 찾아옵니다. 정여립의 난장이 터져요. 정여립이라는 난장이 터지면서 이 정여립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원래는 율곡 이 밑에서 배우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선생님이 이랬었는데 이가 죽고 나서 얘가 이제 동인 쪽이랑 어울리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동인 편에 서가지고 이는 쓰레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거든요. 서인 내에서 아니 얘는 지 스승을 모욕하고 다니니 하면서 서인 내에서 반감을 들게 산 인물입니다. 그리고 좀 지방에 나와서 있는데 막 자기 조직을 무술 활쏘기 클럽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런 거 하면서 놀았대요 밑에서. 근데 그 모임이 꽤 결속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언제 한 번은 그 외적이 침입하고 왔는데 거기 관리가 어떡하지 우리 막을 힘 없는데 해가지고 그 마을에 있던 정혜립한테 해치워주세요 하니까 정혜립이 오케이 해가지고 그 조직 애들 데리고 가서 부숴버렸대요 해군을. 어느 정도 그게 있었다는 거죠. 무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정혜립이 뭐라고 말했었냐면은 이 땅에 뭐 따로 주인이 있겠는가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살짝 좀 이단적이죠. 그러니까 왕이 있는데 뭐 왕후장성의 씨앗이 따로 있겠는데 살짝 요 느낌입니다. 좀 살짝 위험한 발상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런데 요 사람이 이제 역모를 일으켰다라는 보고가 올라온 겁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제 처음에 이제 담당자가 누구였냐면 정원신이라는 사람이었거든요. 같은 정시에서 보다시피 친척입니다. 근데 요 정원신이 정혜립이 역모를 훅해주다는 소리, 이건 정혜립은 진짜 그럴 사람이 아니야, 이건 아무래도 이 제자들 수작인 것 같다 하면서 정원신이 무시해버립니다. 웃기고 있네, 반란 무슨 반란, 증거 있어 하면서 내쫓아버립니다. 근데 요게 누가 정원신이 박용모 보고가 있다고 했는데 대충 이렇게 했대요 하니까 선조가 이걸 보고 이런 얘기 있으냐 하면서 정원신을 쫓아버리고 정철을 부릅니다. 야, 네가 정원신 하던 거 대신해가지고 이 사건 수사해 라고 정철을 앉힙니다. 그렇게 해서 정원신은 이제 감옥에 갇히는데, 근데 이 정원신이 무인들이랑 되게 친했어요. 병권을 꽤 오래 잡고 있어가지고 무인들하고 친했는데 어쨌든 간 이 정혜립 난 마저 얘기하자면 그래가지고 난이 터졌다 해가지고 정철이 오고 나서 군대 보내가지고 정혜립을 잡으러 갑니다. 근데 정혜립은 반항 없이 그저 말 타고 저까지 도망갔다가 거기서 자기 가족들 다 죽이고 그다음에 친구 다 죽이고 자살을 해가지고 끝이 납니다. 그렇게 정혜립의 나는 끝이 나는데 다 죽어버린 바람에 얘가 진짜 나는 일으켰는지 안 일으켰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아직도 말이 많습니다. 진짜 나는 일으키려고 하긴 하는 거 맞느냐,
일단 했다라는 입장에서는 아까 말했다시피 그 모임 그 어느 정도 군사를 갖추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런 평소 발언들을 봤을 때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람도 있었고 아니 나를 일으킨다는데 무기 준비를 하나도 안 했다는 게 말이 되냐 무기 준비 안 했었거든요 이런 사람도 있고 어쨌든 간 정예림이 진짜 나를 일으키려고 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이 남습니다. 어쨌든 간에 일단은 뭐 자살을 했고 난이 일어났다고 기정사실화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한 사람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정예림이랑 서로 이제 정예림 집을 압수수색 해가지고 같이 편지 주고받은 사람들 막 그런 걸 다 조사를 합니다. 근데 정원신이 찔리는 게 있는 거예요. 같은 친척이다 보니까 평소에 편지 같은 거 많이 주고받고 했거든요, 정원신이. 그래가지고 정원신이 감옥에서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그때 이응표라는 사람이 정원신을 찾아옵니다. 무인이거든요. 장군이에요. 되게 친했어요, 정원신이랑. 그래서 정원신한테 가가지고 제가 몰래 가가지고 정대가 이름이 있는 문서들 전부 다 파기를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폐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시죠 하십시오. 제가 다 처리했으니 저만 믿고 그렇게 하십시오. 정원신이 이거 믿습니다. 오케이 자네만 믿겠네 해가지고 선주한테 가가지고 저는 정예림이랑 한 통도 편지를 주고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선주가 그럼 이거 네 편지가 아니냐 고 뿌리는 거예요. 뭐지 이응표가 내 이름 다 지웠는데 하고 보니까 이때 당시 얘들은 이응표 놓친 게 있는데 무인들이 이때 당시에 글을 보고 이제 글 쓴 다음에 누가 쓴 건지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그냥 정원신 뭐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사실 멋을 부려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멋쟁이 신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살짝 멋을 부려가지고 이제 이름을 썼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근데 이응표가 무인이어가지고 문인들이 이런 식으로 쓰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요거만 이렇게 지운 다음에 이거 남겨둔 거예요. 그 밤에 정원신이 편지를 주고받았던 게 걸려버립니다. 꽤 많이 나왔어요. 9통 넘게 나왔다고 들었는데 어쨌든 이 밤에 정원신은 유배를 갑니다. 다행히 죽이진 않았어요. 원래 얘가 우의정이었거든요. 정승하는 애는 안 죽입니다 원래. 그래가지고 유배에 가는데 어쨌든 이 정원신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정예림의 난에 이제 수사가 벌어지는데 그게 기축옥사. 그다음에 그거에 담당관은 정철이었죠. 많이 죽습니다. 일단 정철이 일단 일바따로 역군에 이발. 일단 이발부터 끌려옵니다. 이발이랑 이발 동생이랑 끌려와요. 그리고 이발부터 일단 곤장 때립니다. 막 곤장 때리면서 너 정예림이랑 뭐가 하려고 했어 안 했어? 너랑 주고받은 편지가 나왔다! 하면서 막 때려요. 이발 나 안 했어요! 이러는데 곤장 맞다가 사망합니다. 이발 사망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발 동생도 죽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었냐면은 정예림이 나를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했을 때 이제 그 도는 문서가 있었어요. 정예림이 나를 일으키려고 한다는 문서가 있었는데 그걸 보니까 대장은 길산봉이고 그다음에 이제 부장은 뭐였더라? 어쨌든 뭔가 호가 있었어요. 정땡땡이다. 근데 이 정땡땡은 누가 봐도 정예림이죠. 근데 얘가 부장이래, 얘가 대장인 줄 알았더니 대장은 길산봉이라고 따로 있대요. 요 길산봉이 누구냐? 요 이제 막 추리가 퍼집니다. 누가 길산봉이지? 이러는데 길산봉에 유력한 사람으로 최영경이라는 사람입니다. 최영경. 요 사람이 길산봉 후보자로 끌려옵니다. 최영경은 말도 저는 아닙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그 산봉 자체가 정도전이 쓰던 호거든요. 근데 정도전 이때 당시에도 반역자였어요. 정도전은 제가 고종 때까지 계속 반역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역자의 호를 쓸 리가 있겠습니까? 전 아닙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길산봉 저 아닙니다 하는데 계속 고문을 하는데 아니래. 그래가지고 아닌가 이러고 있었는데 옥사합니다. 옥에서 이제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합니다. 최영경이 때. 근데 보면은 아까 말했듯이 이발 동인의 강경파고요. 최영경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조식 있죠. 조식 남명 조식. 남명 뺄게요. 헷갈리니까 조식. 요 사람이 이제 자기
자기 제자 중에서 2명이 제일 뛰어나다라고 했는데 한 명이 아까 나왔던 그 뭐냐 그 양반 누구야? 그 사람이고요. 나머지 한 명이 최영경입니다. 정인호 잠깐 헷갈렸어요. 자기 첫 번째 자기 제자 중에서 가장 뛰어나니까 정인호가 최영경이다 했었는데 그 중에서 이 최영경을 죽여버린 겁니다. 어쨌든 이게 동인에 대한 보복성이 좀 느껴지죠. 그 다음에 정철이 좀 사적으로 마음에 안 들었던 사람도 좀 있습니다. 그 중 유명한 사람이 정계청인데 이 사람은 박순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서인의 거물이었습니다. 서인계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렸을 때 불쌍하던 정계청을 자기가 데려다가 이제 공부시키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정계청이 이제 과거 급제도 하고 하는데 이제 박순의 은혜를 입었죠. 근데 이 박순이 죽고 나서 박순 세력이 휘니까 정계청이 태도를 싹 바꿔가지고 이발이랑 어울립니다. 이발은 동인이죠. 그러니까 이발이랑 같이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철이 쓰레기 같은 놈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정계청을 고문할 때 되게 심하게 고문합니다. 원래는 죄명은 뭐냐면은 정혜립의 집털 봐준 죄로 끌려오긴 했는데 이건 좀 정철의 심리가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랬었고 좀 억울하게 죽은 사람도 있어요. 김빙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요 정혜립을 죽였잖아요. 죽인 요 정혜립의 몸에 좀 형을 더 가하는 죽은 시체에다가 그런 자리였는데 거기에 이제 김빙이 참석을 합니다. 담당자로 하고 참석을 하는데 근데 요 김빙한테 병이 있었어요. 찬바람이 불면은 눈물이 나는 병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부 정혜립의 시체에 이제 형이 가 있는 걸 보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찬바람이 슝 부는 거예요. 이 김빙이 병 때문에 울었어요. 그랬는데 반역자의 몸에 형을 가지는 걸 보고 울다니 반역자를 동정하는 것이냐 하면서 김빙이 처형 나갑니다. 그 다음 또 억울한 사람이 조대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다른 이제 지방으로 일하러 갔어요. 지방에 뭔가 관리가 되는데 지방 관리가 될 때 자기 첩은 두고 가야 되거든요. 얘가 사랑하던 첩이 하나가 있었어요. 조대중이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널 두고 어찌 가느냐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노비가 보고 언제까지 저러고 있을 거야, 빨리 가야 되는데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말이 와전되어서 정혜립을 위해서 울었다 이런 식으로 와전이 되는 바람에 처형당합니다.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되게 동인도 죽고 많이 죽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명 정도가 죽어요. 딱 10명 정도라고 들었는데 어쨌든 10명이 사망합니다. 근데 조선시대에는 죄명이 있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요. 연좌제 해가지고 이발의 아들의 이발의 부인의 이발의 삼촌의 이발의 몇 촌 이렇게까지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죽은 사람이 한 몇백 명 됩니다. 한 200명? 실록엔 1000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록은 살짝 좀 걸러들 필요가 있어요. 숫자를 좀 과장하거든요. 실록이 1000명이라고 했다? 그럼 살짝 좀 줄여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한 200~300명 정도 어쨌든 그래도 많죠. 이 정도가 귀추국사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특히 요 이발의 집안 광산 이씨거든. 광산 이씨인데 요 집안이 원래 되게 잘 나가는 집안이었어요. 그랬는데 요 기초옥사로 인해서 이발 때 풍비박산 나면서 집안이 박살이 나고 진짜 이 상태가 돼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어지간히 요 이발 후손들이 정철한테 화가 나나봐요. 그래가지고 이발의 광산 이씨 제사 지내고 할 때 거기 있을 때 보면은 후손들이 정철도 쓴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줄여서 철철철철 이렇게 입만 부른다거나 어쨌든 그만큼 정철을 되게 증오했다 그랬는데 사실 이 기축옥사는 정철은 얼굴 마담이었을 뿐 실질적인 주도자는 선조였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 정철이 아까도 말했듯이 되게 강경하고 술 좋아하고 이러다 보니까 선조가 일부러 좀 안 쳐서 얼굴 마담 시킨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있어요.
누가 봐도 이런 상황 보면 정철을 비롯한 서인들의 복수국 동인에 대한로 보이잖아요. 그걸 유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선조가. 이 선조 같은 경우에는 붕당 정치를 자신의 권력 강화에 이용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임진왜란 할 때는 좀 많이 평가가 안 좋은데 정치력만 놓고 보면 되게 정치 되게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똑똑해요 이 사람이. 임진왜란 때 그래가지고 문제지. 어쨌든 그래가지고 요 동인 서인 세력이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 왕권 유지하는데 잘 써먹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선조가. 그래가지고 동인 세력이 너무 커지니까 요걸 어떻게 누르기 위해서 요 정일배 난을 일부러 좀 키웠죠. 선조가. 아까 그 정원신이 무시했을 때 그 서인 올렸을 때 선조도 이건 별거 아닌데 하고 넘겼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니 정원신이 하면서 이제 정철 불려드리고 한 거에서 선조의 그 의도가 좀 느껴지죠. 어쨌든 그래가지고 정철이 죽이는데 보면은 좀 강경한 입장이 필요할 때는 정철보다도 선조가 더 낫습니다. 정철이 얘는 살짝 애매한데 죽인 체포한 거가 좀 그런 거 같아. 일단 이제 선조는 내가 잡아서 끌고 와서 죽여 라고 얘기했던 선조였습니다. 그리고 막 사건이 더 확대되려고 하니까 막 더 죽이려고 하니까 선조가 그건 아니야 하면서 선조가 이제 적당히 말릴 줄도 알았습니다. 왜냐면 선조가 서인 편을 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동인을 견제하고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동인을 너무 죽여버리면 서인이 오히려 서인처럼 하다 보이잖아요. 그것도 선조가 경계를 한 거죠. 그래서 선조가 이 기축옥사를 키울 때는 키웠다가 그다음에 줄일 때는 줄였다가 이렇게 하면서 자기 멋대로 이렇게 조종을 하면서 동인 세력을 약화를 시켰죠. 그리고 모든 욕은 정철이 먹었죠. 그리고 요 때를 기점으로 어쨌든 정철은 완전 동인 내에서 완전 나쁜 놈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잔인한 놈, 잔인하게 동인을 막 저렇게 다 죽여버렸어 이런 이미지가 씌워집니다. 정철이 이때. 요 사람 평소 성격 때문인 것도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기축옥사가 진행이 되는데,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기축옥사로 동인 세력이 다 정리가 됩니다. 동인이 쫓겨났고요. 서인이 이제 집권 여당이 되고 동인은 야당으로 찌그러들게 되고 그 집권의 주인공은 정철이었고 권력의 핵심이죠 정철이. 근데 얼마 안 있어서 갑자기 선조가 정철 파직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철 걔는 진짜 쓰레기야. 그 기축국선 때 사람 죽이는 것만 해도 얘 쓰레기라는 게 느껴지지 않냐? 독철, 악철, 독한 정철, 악한 정철 꺼져라 하면서 정철 파직을 시켜버립니다. 갑자기 태도가 확 변했죠 선조가. 왜 그랬는가에 대해서 그 선조 같은 경우는 실록이 두 개가 있어요. 선조실록이 있고 선조 수정실록이 있는데 두 개 다 왜 선조가 이랬는가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선조가 그랬다만 있지. 어쨌든 간 정철 그렇게 쫓겨나는데 그래서 이때다 하고 기회를 본 동인이 대거 복귀해가지고 정철 죽여야 됩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때 이제 동인이 갈려버리는데 정철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갈리는데 남인과 북인으로 갈립니다. 이때 남인은 에이 죽이는 것까지는 아니지 온건파, 북인은 죽여버려야지 강경파, 복수를 해야지 강경파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남인 이제 구성원부터 알아야 되는데 동인 같은 경우는 되게 다양한 세력이 좀 결집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갈렸는데 남인 쪽은 이제 이황 제자 모임이었고 북인은 서경덕의 조식 제자 모임이었습니다. 이렇게 갈렸어요. 딱 보면 아까 그 죽었던 이발은 서경덕 제자였고 그 최영경은 조식 제자였죠. 요 기축옥사 때문에 서경덕 제자랑 조식 제자가 좀 타격을 좀 크게 입었어요 이때. 그래서 북인은 분노가 끌어오르는 거고 남인은 상대적으로 피해가 덜했기 때문에 죽이는 것까지는 이렇게 되게 됩니다. 대표적인 구성원은 남인에서는 유성룡이 있죠. 징비로 유명한 유성룡. 이 사람은 심지어 정철이랑 친하기까지 했어요. 친한 것까지는 아니고 사이가 좋았어요. 그래서 북인이 화가 난 것도 있죠.
아니 너는 같은 당이면서 정철이랑 친해 너는 같이 못하겠다 이러면서 갈린 것도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북인 쪽에서는 아까 나왔던 정인우 아니면 이산해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갈리게 되고 근데 정철을 죽이진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철을 죽이진 않는데 왜 갑자기 이랬을까요? 선조실록하고 선조수정실록 아까도 말했다시피 자료가 없습니다. 이 왜 그랬는가를 알 수 있는 건 광해군 일기에 살짝 나와 있는데요. 살짝 언급이 됩니다. 선조가 왜 그랬는가. 그리고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야사에 나와 있습니다. 야사. 왜 그랬는가? 이때 당시에 선조가 나이가 꽤 들고 이제 세자를 정해야 될 때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자를 누구 정하지? 신하들이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선조가 적장자는 없었어요. 정실 부인한테선 어른 자식이 없었는데 후궁한테서는 꽤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째가 임해군이고 둘째가 광해군인데 그 첫 번째 그 후궁이 임해군 광해군하고 죽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후궁이 있는데 걔가 지금 되게 사랑받고 있었거든요. 걔는 이제 정원군, 신성군 몇 명 낳고 한 4명 정도 낳았습니다. 참고로 그 정원군 같은 경우는 나중에 그 인조의 아빠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이었는데 선조는 그 두 번째 후궁을 되게 아끼고 사랑하고 그 중에서도 그리고 그 후궁의 아들 중에서 신성군을 되게 이뻐하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세자들은 세자 하나 세워야 되는 누구 정할까 하다가 원래 첫째 정한 게 맞잖아요. 첫째로. 근데 임해군이 진짜 인성이 쓰레기입니다. 그 사람은 뭐 걸핏하면 사람 때리고 임진할 때 그 아주 막장 행보를 벌이는데 여섯째가 순회군이라고 있는데 걔네 둘이랑 전쟁 때 막 백성들 수탈하고 막 백성들 못 살게 봅니다.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화가 나가지고 임해군하고 순회군을 납치에다가 일본군한테 바칠 정도였습니다. 어쨌든 그만큼 쓰레기인 사람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신하도 임해군은 좀 망할 일이냐. 근데 광해군은 되게 잘했거든요. 똑똑하고 광해군으로 하자 이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고 있었습니다. 요거를 캐치한 이제 유성룡이 정철이랑 같이 얘기를 해요. 세자 하자고 이제 슬슬 나이도 되셨고 하는데 광해군으로 하자고 얘기합시다. 정철이 오케이 그럽시다 하고 얘기한 다음에 얘들이 이산해한테 얘기를 합니다. 요 이산해 영의정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그 정철이 좌의정이었고 유성룡이 우의정인가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정승 셋이서 그 선조한테 광해군을 세절 만들자고 얘기를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하고 헤어졌는데 이산해가 머리가 돌아갑니다. 이산해가 북인이잖아요. 정철한테 좋은 감정이 없습니다. 세자 책봉한다고? 근데 지금 광해군을 세자 책봉한다고? 근데 지금 전하는 신성군을 더 좋아하는데 지금 광해군을 한다고? 우리가 어떻게 잘 이용하면 정철을 아웃시킬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산해가 자기랑 친했던 사람 중에 김공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사랑받는 두 번째 후궁의 오빠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오빠가 사랑받다 보니까 막 잘 나가고 있었어요. 우리 누이 덕에 인생 좀 편해 하면서 이제 되게 즐겁게 잘 살고 있었는데 이산해가 김공량한테 가가지고 야 지금 좌의정 정철이 네 누이하고 신성군하고 싹을 죽일 계획을 꾸미고 있으니까 대비해 얘기를 합니다. 그럼 김공량이 깜짝 놀라서 그 정철이 그 독하다고 그 소문난 정철이 기축국소 때 사람을 몇백 명을 죽인 그 정철이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해가지고 바로 이제 그 누이한테 얘기합니다. 야 큰일 났어 정철이 우리 죽이려 하는데 어떻게 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후궁은 깜짝 놀라서 선조한테 달려가요. 폐하! 정철이 우리 죽이려던데요. 그 정철이 노리고 있으면 우리 다 죽게 생겼어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조가 에이 설마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유성룡하고 정철이 이산해는 나 아파요 하고 빠졌어요. 유성룡하고 정철이 왕한테 찾아갑니다. 이제 그거 얘기하려고 찾아가요. 근데 유성룡은 이 사람의 성격이 되게 신중해요.
되게 뭔가 막 일을 급하게 처리하지 않는데 정철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성격이 되게 급하고 좀 강경합니다. 그래서 주성룡이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정철이 앞장서서 광해군으로 세자 세우시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선조가 진짜 사실이었구나. 네가 광해군 세조를 만든 다음에 진짜 그 후궁하고 신성을 다 죽이려고 하는구나. 진짜 그 말이 사실이었네? 하면서 이제 선조가 화가 빡 난 거예요. 정철한테 내 나이가 몇인데 세자를 세우려고 해! 하면서 화내면서 정철을 쫓아내버린 겁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뭐가 어떻게 됐든 간에 이사내가 이제 유성룡하고 정철의 그 성향 같은 걸 다 파악을 해서 꾀를 낸 거죠. 어쨌든 뭐 정철 그 건조 사건으로 인해서 아웃이 됩니다. 한동안 아웃돼 있다가 근데 또 복귀를 해요. 정철이 이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언제 복귀가 되냐면은 임진왜란 임진왜란이 발생하면서 막 얘들이 큰일 났다 하면서 막 성 버리고 도망쳐요. 선조하고. 그때 이제 정철 다시 복귀를 해가지고 선조하고 같이 위로 올라갑니다. 그 행렬에 합류를 해요. 정철이. 근데 정철 이 양반이 술 마시고 막 회의 비상 긴급 회의 다 모두 참석하세요 했는데 술 마시고 이거 안 나오고 막 그래요. 업무 태만이죠. 그래가지고 분노를 삽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좀 살짝 업무 방조에 술 먹고 막 회의하는 막 술 먹고 막 취해서 막 비틀거리면서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합니다. 정철이. 그래서 분노를 사고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중국의 명나라를 사은사로 가는데 그 사신으로 간 거죠. 사신으로 갔는데 명나라에 가가지고 일본군이 전부 다 퇴각하고 없대요라고 헛소리를 합니다. 일본군 지금 밑에서 막 올라오고 막 싸우고 있는데 정철이 가가지고는 명나라한테 일본군 없어요 이런 문서를 올려버린 겁니다. 이때 당시 선조는 명나라의 지원이 간절한 상황이었는데 정철이 올라가서 헛소리 한 거죠. 이 일을 계기로 정철은 완전히 다시 쫓겨납니다. 다시 유배당해요. 다시 유배당하고 거기서 얼마 안 있어서 59세의 나이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 사망한 것도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술병으로 사망했다. 아까 그 헛소리한 것 때문에 백성들의 민심을 잃어가지고 그 백성들이 밥 안 줘가지고 아사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가 됐든 간에 정철은 유배 가서 얼마 안 있어서 죽었고요. 조 사은사 가서 헛소리한 것도 정철이 나쁜 사람은 아니거든요. 가가지고 나라를 팔아먹기 위해서 했던 사람은 아닌데 진짜 실수였는데 그게 술 좋아하는 걸 느껴가지고 알코올성 치매로 인해서 가서 헛소리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정철은 죽게 되었고 평가가 좀 갈려요. 마지막으로 좀 평가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선조실록은 두 개로 갈립니다. 선조실록이 있고 선조 수정실록이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실록을 쓸 때 어떤 작업을 거치냐면 사초라는 걸 씁니다. 그래가지고 왕하고 신하고 토의하고 할 때 옆에서 사관이 앉아서 이때 왕이 뭐라고 말하고 그때 신하 A가 이렇게 말했다고 막 글을 쓰거든요. 그걸 사초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다 반영을 해가지고 실록을 만듭니다. 근데 이 사초들이 임진할 때 거의 다 막 타버리고 막 그래요. 그래서 선조실록이 좀 기록 좀 많이 부실합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선조실록 나중에 이제 임조 때 가가지고 그때 당시에 집권했던 서인이 새로 쓴 게 선조 수정실록입니다. 선조실록 이게 실록이 아무리 되게 공정하게 써졌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쓴 사람의 그 성향에 따라서 좀 평가가 갈리거든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선조실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인의 색채가 좀 많이 세고요. 선조 수정실록 같은 경우에는 서인의 좀 입김이 좀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선조실록에서 완전 정철을 쓰레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정철은요 기중국사들 사람 엄청 죽였고요. 맨날 술조해가지고 막 늦장 부리고 막 그랬고요. 근데 선조 수정실록은
그래 술 좋아하고 좀 사고 많이 치고 그런 건 인정. 하지만 그래도 강직하고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은사 가서 헛소리한 거 그것도 선주 수성시록에는 안 실려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좀 견해 차이가 나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일단은 공통적인 입장은 술을 좋아했다. 술 좋아해서 좀 주정도 많이 부리고 그랬다. 그리고 능력이 좀 많이 떨어진다. 보면 정철이 와서 막 사람 죽이고 했지 뭔가 신하로서 막 유능한 사람은 못 됐어요. 그리고 그 아부꾼 이미지도 있거든요. 아부. 그 관동별국 3인국 이런 거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왕은 그 내용 자체가 왕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제발 저랑 제발 일하게 해주세요. 대충 이런 글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부 잘 떨고 술 좋아해가지고 무능한 신하 이런 이미지가 좀 많이 셉니다. 어쨌든 뭐 그랬고요. 어쨌든 문학가로서는 되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죠. 글 되게 잘 썼으니까. 하지만 현재 학생들한테는 그렇게 인기가 없다는 거. 여기저기서 많이 욕먹고 다닙니다. 문학가로서도 욕먹고 정치가로서도 욕먹고 욕 많이 드시고 계시는 정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